1981년 7월 5일 호주 60분 프로그램에 당시 25세의 셀리라는 여성이 출연하게 됩니다. 인터뷰에 앞서 셀리는 눈물을 글썽거렸고 초조하게 담배를 피우기도 했었죠. 이어 셀리는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며 자신의 비밀을 폭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무엇을 폭로하려 했는지 그럼 사건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부모님은 1954년 12월 12일 큰딸인 셀리를 낳았고 20개월 후 둘째 딸인 데브라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셀리의 어머니는 그녀가 5살이 되던 해 아이들을 버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셀리의 아버지는 포드 매장에서 자동차 판매원으로 근무하셨고 주말에는 택시를 몰며 아르바이트를 하기도 하셨죠. 그래서 셀리와 그녀의 동생은 대부분 할머니의 손에 맡겨졌었습니다. 그러나 셀리의 할머니는 매우 엄격했으며 심지어 결벽증도 있었죠. 셀리와 데브라가 밖에서 놀고 집에 돌아왔을 때 조금만 더러우면 할머니는 아이들에게 욕설을 퍼붓기도 했습니다. 셀리의 아버지인 잭은 방송인 친구의 소개로 당시 유명했던 조니 오키프 쇼에 셀리와 데브라를 등장시켰고 이후 셀리는 아동복 모델로 발탁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셀리는 반항적이었고 자기 주장이 강한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인 잭은 셀리에게 어머니가 필요하다고 느끼게 되었고 셀리가 10살이 되던 해 그는 에스텔이라는 여성과 재혼하게 됩니다. 에스텔에게는 자신의 자녀 한 명이 있었고 이제 그녀에게 셀리는 눈의 가시가 되고 말았습니다. 매일 셀리가 잠든 후 에스텔은 밖에서 셀리의 침실문을 잠그고 다음 날 오전 7시가 넘어서야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로 인해 셀리는 새벽에 창문으로 뛰어내려 화장실을 가야 했었죠. 또한 셀리가 참지 못하고 오줌을 싸면 에스텔은 하루 종일 이웃 사람들에게 셀리를 험담하기도 했었습니다. 다행히 잭과 에스텔은 2년 후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셀리는 고작 14살 때 마리화나에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셀리는 슬프거나 짜증날 때마다 해변으로 향했고 또래 친구들과 모여 마리화나를 피우기 시작했죠. 1969년 8월 파티에서 셀리는 다니엘이라는 소년을 만나게 되었고 그들이 사귄 지 불과 2주 후 셀리는 자신의 집에서 다니엘과 관계를 맺다가 아버지에게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셀리는 14살이었고 다니엘은 18살이었죠. 따라서 강제적이든 자발적이든 다니엘은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었습니다. 잭은 다니엘의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 1만 호주 달러를 지불한다면 고소를 취하하겠다고 말했죠. 그러나 다니엘의 아버지는 합의금에 동의하지 않았고 양측은 결국 법정에서 다투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의 변호인은 셀리가 마리화나를 얻기 위해 다니엘에게 접근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죠. 또한 다니엘의 아버지는 잭의 전 부인인 에스텔을 법정에 세웠고 에스텔은 셀리가 바지에 오줌 싸는 것을 폭로했을 뿐 아니라 평소 섹시한 잠옷을 입고 잤었다며 마치 콜걸처럼 행동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셀리는 콜걸로 낙인 찍혔고 법원은 콜걸과 관계를 맺는 것은 법의 보호가 필요하지 않다며 다니엘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의 성적이 우수했던 셀리는 학교를 자퇴하고 시드니의 나이트클럽 2곳에서 웨이트리스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셀리는 자신을 손가락질했던 동네를 떠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을 것입니다. 클럽은 범죄자들이 빈번하게 출몰하는 곳이었고 셀리는 그곳에서 브라이언이라는 남성을 만나게 됩니다. 브라이언은 셀리보다 8살 많았고 전과가 있는 깡패였죠. 얼마 지나지 않아 셀리는 브라이언과 결혼하게 되었고 이때 셀리의 나이는 고작 17살이었죠. 1973년 18살이 된 셀리는 딸 사샤를 낳았습니다. 딸이 태어난 직후 두 사람은 이혼하게 되었고 이때 셀리는 약에 완전히 중독된 상태였습니다. 결국 셀리는 돈을 벌기 위해 킹스크로스의 홍등가에서 수많은 콜걸 중 한 명이 되고 말았죠. 약물 중독자이자 콜걸이었던 셀리는 경찰의 관심 대상이 되었고 1975년 당시 20살이었던 셀리는 결국 법원으로부터 약물 치료를 받으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6년 후 여전히 셀리는 약을 끊지 못했고 킹스크로스의 네온 불빛 아래를 배회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셀리는 이제 경찰에게 뇌물을 건네는 것이 익숙한 일이 되었죠. 1981년 1월 26살이 된 셀리는 약을 구입하던 중 박상인 워렌을 만나게 됩니다. 워렌은 총포상 집안에서 태어났고
그가 17살이었을 때 TV를 훔쳐 징역 5년을 선고받았었습니다. 워렌이 교도소에서 복역하는 동안 그는 범죄의 왕으로 알려진 네디를 만나게 됩니다. 워렌이 셀리를 만났을 때 그가 출소한 지 한 달이 지난 시점이었죠. 네디는 2차 세계대전 중 태어났고 미군 군인과 호주 여성에 사생하였습니다. 네디의 키는 2m에 육박했고 어렸을 때부터 수많은 범죄를 저질렀죠. 네디는 대부분의 시간을 감옥에서 보냈으며 워렌이 복역할 무렵 네디는 이미 지하 세계에서 잘 알려진 큰형님이었습니다. 수많은 범죄자들이 네디를 존경했고 워렌 역시 그를 숭배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좀도둑이었던 워렌은 석방된 후 네디 밑에서 약을 유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워렌은 셀리를 만나게 되었고 결국 두 사람은 교제를 시작하게 됩니다. 워렌은 약을 유통하고 있었지만 자신은 약을 하지 않았으며 그의 취미는 운동이었습니다. 그가 교도소에 있었을 때 죄수 복싱 대회에서 미들급 챔피언을 차지하기도 했었죠. 워렌은 셀리에게 약을 끊게 하기 위해 헬스장에 데려가 함께 운동하기 시작했고 거의 10년 동안 약에 허덕이던 셀리는 처음으로 약을 끊는데 성공하게 됩니다. 또한 워렌과 함께 생활한 지 3달 만에 셀리는 임신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워렌은 셀리의 임신 소식에 매우 기뻤고 최대한 빠르게 큰 돈을 번 후 셀리와 함께 해외로 이주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워렌이 생각해낸 큰 돈을 챙기는 방법은 다른 마약상에게 약을 훔치는 것이었죠. 워렌은 자신의 보스가 네디였기 때문에 자신이 약을 훔치다 걸리게 되더라도 크게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1981년 6월의 어느 늦은 밤, 그렇게 워렌은 마약상 2명에게서 약을 훔치는 데 성공합니다. 그 약의 품질은 매우 좋았고 워렌은 큰 돈을 벌어들일 수 있었죠. 그러나 그 약의 소유자는 일반 갱단원의 것이 아닌 그 어떤 갱단보다 무서운 슈퍼경찰로 알려진 로저의 소유였습니다. 로저는 1941년생으로 뉴사우스웨일스주 경찰사관학교를 졸업한 후 경찰관이 되었습니다. 1970년대 로저는 용감하고 뛰어난 경찰관으로 수많은 상을 받게 되었고 대인관계도 뛰어나 차기 경찰서장으로 거론되기도 했었죠. 하지만 그의 완벽한 이미지 뒤에는 알려지지 않은 어두운 면도 있었습니다. 1976년 네디가 체포되었을 때 그를 체포한 사람이 로저였고 이후 네디와 로저는 자신들의 이익을 얻기 위해 파트너가 되고 말았죠. 이후 네디의 약사업은 로저의 엄호를 받으며 엄청나게 번성하기 시작했고 로저는 자연스럽게 두둑한 수입을 보상받게 되었죠. 그러나 로저는 여기에 만족하지 못했고 빠르게 자신의 세력을 키워 뉴사우스웨일스주의 주요 약 유통업자가 되었습니다. 워렌은 그 약이 로저의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셀리와 함께 살았던 아파트를 나와 호텔을 전전하며 숨어 살게 되었습니다. 결국 워렌은 자신의 보스인 네디에게 전화를 걸어 로저가 자신과 셀리를 놓아줄 수 있게 도와달라며 애원했습니다. 이후 네디는 로저를 만나 중재에 나섰고 로저는 2가지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우선 워렌이 손실 비용을 모두 보상해야 하고 이제부터 수익금 일부를 자신에게 상납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죠. 워렌은 로저의 손실 비용을 보상하기 위해 6월 27일을 약속 날짜로 잡게 됩니다. 네디는 워렌에게 로저를 만나러 갈 때 함께 동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1981년 6월 27일 오후 2시 50분 워렌과 네디는 약속 장소에서 로저를 기다리고 있었고 이어 로저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로저는 총을 꺼내 워렌에게 방아쇠를 당기고 말았습니다. 첫 번째 총성이 울리자 네디는 쏜살같이 현장을 떠났고 동시에 로저의 경찰 부하들 18명이 몰려와 바닥에 쓰러져 있던 워렌을 에워쌌습니다. 로저의 부하들은 워렌이 가지고 온 돈을 재빨리 숨겼고 워렌의 권총처럼 보이기 위해 워렌 옆에 권총을 두었습니다. 그러나 워렌은 자신의 권총을 셀리에게 주었었고 기종 또한 달랐습니다. 이어 로저는 워렌에게 다가가 총을 이마에 대고 2번째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그렇게 22세의 워렌은 한 무리의 경찰관들에게 둘러싸여 로저에게 살해당하고 말았습니다. 이후 로저와 부하들은 워렌이 총을 들고 있어 어쩔 수 없이 발사한 것이라고 주장했죠. 일부 탄도 분석 전문가들은 의문을 제기했지만 이미 로저는 스타 경찰관이었고
그의 부하들 역시 입을 모았기 때문에 그 누구도 의심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완벽한 경찰 업무였다는 평가를 받았고 영웅이 되어버린 로저는 다시 한번 언론의 주목을 받기도 했었죠. 아마도 로저가 셀리를 살려둔 이유는 약에 중독된 콜걸이라고 생각하여 크게 신경 쓰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워렌이 살해된 지 몇 시간 후 셀리는 다른 호텔로 도망쳤고 결국 그곳에서 유산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셀리는 로저를 용서할 수 없었고 또한 자신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진실을 폭로하기로 다짐하게 됩니다. 일주일 후 셀리는 60분 스튜디오에 도착해 자신이 알고 있는 로저에 대해 모든 것을 털어놓았죠. 콜걸이었던 셀리가 영웅 경찰을 비난하는 모습은 말도 안 되는 억지 주장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셀리는 감정을 억누르며 솔직하게 말했고 자신이 살해될 위험에 처해 있다고 말했죠. 훗날 셀리의 딸인 사샤는 인터뷰에서 당시 어머니가 대중의 관심을 받아야지만 자신의 안전이 보호받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대중의 관심은 항상 순간적이며 그녀가 대중의 시선에서 사라진다면 보호 또한 사라질 것입니다. 또한 셀리는 전 남편인 브라이언에게 내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꼭 사샤를 잘 키워줘 라고 편지를 쓰기도 했습니다. 진행자인 레이는 자신의 상사에게 셀리와 인터뷰한 영상을 건넸고 상사는 그 영상을 본 후 레이에게 셀리의 말을 믿냐고 물었습니다. 레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말을 믿는다고 말했죠. 인터뷰 내용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결국 일부만 방송되었고 전체 원본 영상은 반부패 수사부로 보내졌습니다. 셀리의 인터뷰가 방영되자 온 나라가 들썩였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2명의 증인이 등장하게 됩니다. 메리와 제이는 대학생이었고 룸메이트였습니다. 워렌이 살해되던 날 두 사람은 집에서 2발의 총성을 들었다고 증언하였죠. 두 사람 모두 첫 번째 총성과 두 번째 총성의 간격은 최소 11분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메리와 제인의 증언은 로저에게 큰 치명타를 입혔습니다. 만약 로저가 정당방위로 2발을 쐈다면 무려 11분 간격으로 총을 쏠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었죠. 워렌 사건으로 로저는 재판을 받게 되었고 결론적으로 배심원단은 공무집행 중 벌어진 사건이라며 로저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으로 인해 로저의 이미지는 흠집 나기 시작했고 경찰의 비리도 속속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마이클은 잠복 경찰관으로 그의 임무는 갱단원으로 위장해 지하세계의 약을 조사하는 것이었습니다. 1984년 마이클은 마약사범인 앨런을 조사하기 위해 멜버른 지하세계로 잠입하게 됩니다. 이후 그는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고 그를 입건하려 했습니다. 그때 누군가 마이클에게 전가를 보내게 됩니다. 그 내용은 로저가 마이클과 대화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죠. 마이클은 로저와 같은 팀에 속해 있지도 않으며 한 번도 마주친 적도 없었습니다. 마이클은 스타 경찰의 부탁을 거부할 수 없어 결국 로저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그때 로저는 마이클에게 앨런의 정보를 받았다며 앨런의 증거를 수정할 의향이 있다면 섭섭지 않게 돈을 주겠다고 말했죠. 마이클은 로저의 제안을 거절한 후 사무실을 떠났고 이후 여러 차례 로저는 제안했지만 마이클은 단호하게 거절했었습니다. 마이클은 로저를 신고하려고 했으나 로저는 이미 경찰서에서 신격화된 인물이었기 때문에 결국 신고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앨런 사건의 제보자는 약물 과다 복용으로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그 제보자는 평소 약을 복용한 이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또한 마이클의 동료는 등에 2발의 총을 맞아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1984년 6월 6일 오후 6시 마이클은 자신의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마이클에게는 사랑스러운 3살 딸과 8개월 된 딸이 있었습니다. 아내는 거실에서 막내딸에게 모유 수유를 하고 있었고 마이클은 식탁에서 큰딸에게 밥을 먹여주고 있었죠. 오후 6시 10분경 마이클은 수프를 가져오기 위해 부엌 창가로 향했고 그때 총알이 유리창을 깨고 들어와 마이클의 복부에 명중합니다. 곧이어 다른 한 발이 그를 관통시켰습니다. 즉시 마이클은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열흘 동안 혼수 상태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10일 후 마침내 마이클은 깨어났고 100% 로저의 짓이라고 판단하게 됩니다. 그렇게 마이클은 로저를 언급하게 되었고 다행히 이 사건을 지켜본 국민의 관용은
결국 한계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로저는 1984년 11월 30일에 정직되었고 1986년 4월 11일 그는 해고되었습니다. 로저는 자신의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고 언론의 답변을 모두 거절했습니다. 마이클이 수사했던 앨런은 1988년 마침내 체포됩니다. 앨런은 자신과 로저가 청부업자인 크리스토퍼를 고용해 마이클을 살해하려 했던 것이라고 자백했습니다. 그런데 크리스토퍼는 1985년 5월경 증발해버린 상태였습니다. 크리스토퍼의 마지막 목격은 1985년 5월 초 지인 경찰과 함께 경찰차에 타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1989년 11월 20일 로저는 마이클의 사건에서 증거 부족으로 이번에도 무죄를 선고받고 말았습니다. 마이클의 사건 이후 많은 사람들은 셀리의 인터뷰를 믿기 시작했죠. 이후 셀리는 프리랜서 기자가 되어 월간지에 글을 쓰기도 했지만 여전히 약에 중독돼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1986년 2월 6일 저녁 셀리는 전화를 받고 서둘러 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공원에서 개를 산책시키고 있던 남성에 의해 연못에서 셀리의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처음에 수사관들은 약물 과다 복용으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했으나 그러나 부검 결과 교살로 인해 숨진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로저는 셀리가 살해된 후 다음과 같이 인터뷰하기도 했습니다. 그녀의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셀리는 아름답고 매력적인 여성이며 언론을 통해 많은 동정을 받았지만 사실 셀리는 콜걸일 뿐입니다. 라고 말하기도 했었죠. 당시 유령 용의자로 네디가 지목되었고 여러 차례 신문을 이어나갔지만 그는 셀리가 살해되던 날 밤 아내와 함께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네디는 약 유통 혐의 등 수많은 범죄 행위로 종신형을 선고받게 되었죠. 1989년 복역 중이던 네디는 동료 수감자에게 로저의 지시로 자신이 셀리를 살해했다고 고백하게 됩니다. 네디의 이러한 고백은 비밀리에 녹음되고 있었죠. 그러나 이후 네디는 녹음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자신의 책을 홍보하기 위해 꾸며낸 말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1996년 9월 네디는 셀리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1999년 증거 부족으로 결국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2021년 9월 8일 네디는 세상을 떠났고 결국 셀리의 사건은 미제로 남게 되었습니다. 1989년 로저는 가명으로 돈을 입금하려다 체포되었고 모든 중범죄에 대해서는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고 말았죠. 결국 그는 4년을 복역한 후 풀려났습니다. 이후 그는 스탠드업 코미디언으로 변신했고 두 번째 아내를 만나기도 했었죠. 2008년부터 신문에 칼럼을 쓰기 시작했고 또한 자신의 자서전을 출판하기도 했습니다. 2014년 당시 20세인 제이미는 부유한 중국계 가정에서 태어났고 시드니 공과대학에 재학 중이었습니다. 제이미는 노래 부르는 것을 좋아했고 가끔 SNS를 통해 여자친구와 애정을 표현하기도 했었죠. 겉으로 보기에 제이미는 평범한 청년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두 얼굴을 갖고 있었습니다. 한때 제이미는 연애 문제 때문에 동창을 납치한 후 무력을 행사한 기록이 있었고 게다가 약을 유통하고 있었습니다. 2014년 봄 제이미는 친구들에게 약을 판매할 수 있는 부유한 고객을 알게 되었다며 자랑했었습니다. 그 고객은 글렌이라는 남성으로 전직 경찰관이었죠. 당시 그는 이혼 소송 중이었고 돈이 절실하게 필요했었습니다. 2014년 5월 6일 글렌과 제이미는 시드니 외곽의 한 호텔에서 만나 함께 대화하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되었습니다. 5월 20일 오전 11시 37분 글렌은 쇼핑몰에 있는 공중전화로 제이미에게 연락합니다. 얼마 후 제이미는 글렌에게 점심을 함께 먹겠냐며 문자를 보냈습니다. 글렌은 식중독에 걸려 화장실을 떠날 수 없다고 말했고 그러자 제이미는 여자친구와 함께 공부나 해야겠다며 문자를 보냈습니다. 사실 이 대화들은 그들의 암호였고 거래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오후 1시 35분 제이미는 남성 2명과 함께 닛산 차량을 몰아 시드니 외곽에 도착했고 제이미는 혼자 내려 글렌의 차에 올라탔습니다. 이후 글렌과 제이미는 한 창고업체에 도착했고 그들은 803호 창고로 함께 들어갔습니다. 몇 분 후 CCTV 화면에 또 다른 남성이 나타났고
그 역시 803호 창고로 들어갔습니다. 베테랑 수사관들은 그를 한눈에 알아보았고 그는 바로 로저였죠. 약 20분 후 글렌은 로저의 도움을 받아 은색 서핑보드 가방을 차 트렁크에 실었습니다. 며칠 후인 2014년 5월 25일 경찰은 글렌의 배에서 필로폰 2.28kg을 압수해 그를 체포했고 다음 날 제이미는 어부들에 의해 바다에서 발견되었습니다. 5월 27일 로저는 자택에서 수많은 플래시를 받으며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제이미가 실종된 다음 날 그의 여자친구는 실종 신고를 했었습니다. 사실 경찰은 제이미가 약을 유통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그는 감시 대상이었습니다. 그 약은 제이미와 동업자들의 약이었고 글렌에게 그 약을 팔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글렌은 그 약을 살 돈이 없었고 로저와 공모해 강탈할 계획이었죠. 처음에 제이미와 함께 동행했던 두 사람은 체포될까 두려워 홍콩으로 도주하고 말았습니다. 2015년 1월 21일 재판이 시작되었고 CCTV에 찍혔으니 글렌과 로저는 부인할 수 없었고 대신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2016년 6월 15일 판사는 제이미를 살해한 사람이 누구든 간에 제이미의 죽음은 두 사람이 공모한 결과라며 글렌과 로저에게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끔찍한 총격 사건을 겪은 마이클은 은퇴할 때까지 성실하게 자신의 일을 이어나갔습니다. 마이클은 여러 면에서 자신이 운이 좋았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사샤는 여전히 어머니의 억울한 죽음을 놓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사람들은 셀리의 인터뷰가 모두 사실이었다는 사실을 믿게 되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베이커즈필드에는 넓은 농지가 있으며 농업은 지역 경제의 중요한 요소기도 합니다. 1986년 2월 21일 밭에서 일하던 몇몇 농부들이 갑자기 도랑 끝에 뭔가 떠다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세히 보니 그것은 시신이었죠.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고 시신이 상류에서 흘러내려온 것으로 추정했으며 며칠 동안 물에 잠겨있던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증거는 대부분 인멸돼 몸에 걸친 옷까지만 남아있었죠. 부검 결과 피해자는 3발의 총에 맞았고 발사된 총은 38구경으로 보았습니다. 부패가 너무 심해 겉모습으로는 피해자를 가늠하기 어려웠습니다. 다행히 지문이 남아있어 지문을 채취할 수 있었습니다. 지문 데이터베이스와 대조한 결과 운이 좋았고 일치하는 대상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고인은 21세의 제닌이란 여성으로 밝혀졌습니다. 제니는 로스앤젤레스에서 어머니와 함께 살았고 승마를 배우기도 했었죠. 어린 시절 그녀는 예의 바르고 착한 소녀였습니다. 그러나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나쁜 친구들과 사귀기 시작했고 결국 제니는 약에 중독되고 말았죠. 이후 제니는 약값을 구하기 위해 성노동을 하게 됩니다. 제닌의 지문이 데이터베이스에 남아있던 이유는 매춘 혐의로 체포된 기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1986년 1월 22일 제니는 갑자기 어머니에게 며칠 동안 집에 돌아오지 못한다고 말한 뒤 친구와 함께 베이커즈필드로 가게 됩니다. 그곳 홍등가에서 일을 시작했고 이후 제닌을 다시는 볼 수 없었습니다. 당시 제닌이 그곳을 온 지 하루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녀를 알고 있는 사람은 없었죠. 그래서일까요? 경찰은 탐문을 이어나갔지만 단서를 전혀 수집하지 못했습니다. 몇 달 동안 수사에 진전은 없었고 결국 이 사건은 교착 상태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약 1년 후인 1987년 2월 8일 2명의 농부가 다람쥐를 사냥하던 중 도랑에서 여성의 시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놀랍게도 그 도랑은 제닌이 발견된 도랑이었습니다. 시신은 10대 소녀로 보였지만 신원을 확인할 만한 것은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부검 결과 그 여성은 수차례 총에 맞았고 등에는 끌려간 흔적이 남아있었습니다. 도랑 옆에 혈흔이 남아있었고 타이어 자국도 발견되었습니다. 또한 멀지 않은 곳에서 선명하게 남은 신발 자국이 남아있었고 신발 자국을 조사해보니 아디다스 러닝화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개봉된 콘돔도 발견되었습니다. 같은 도랑에서 여성 시신 2구가 발견됐기 때문에 피해자들 몸에 남은 총알을 분석하게 됩니다. 비교 결과 같은 총임이 확인되었습니다. 즉, 두 사람을 살해한 범인이 동일인임을 알 수 있었죠.
더욱 면밀한 분석을 통해 이 탄두가 다소 특별하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우선 총알은 38구경에서 나온 것이지만 그러나 발견된 총알은 시중에 판매되는 총알에 비해 가볍고 또한 개량되어 관통력이 뛰어납니다. 이러한 종류의 총알은 일반적으로 법 집행기관에서만 사용하는 총알이었죠. 그러나 법 집행기관의 범위는 순경, 형사, 심지어 교도관 등 그 범위는 상당히 넓습니다. 따라서 용의자의 범위 또한 꽤 넓다는 것을 의미했죠. 수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두 번째 여성의 신원이 확인되어야 했지만 그러나 이번에 경찰은 운이 좋지 않았습니다. 지문 데이터베이스에 비교해 보았지만 일치하는 인물은 발견되지 않았죠. 따라서 이 여성은 전과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 여성은 흑인 여성이었고 나이는 15세에서 30세까지로 추정했으며 키는 167cm, 몸무게는 65kg이었습니다. 실종자 명단과 비교했지만 역시 일치하는 인물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발견된 콘돔과 제닌이 성노동자였기 때문에 이 피해자 역시 성노동자로 추측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사관들은 피해자 사진을 들고 그 지역에서 가장 유명한 홍등가로 향했습니다. 경찰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아가씨를 아십니까? 라고 물었죠. 다행히 수사관들의 추측은 적중했고 목격자인 코니라는 여성을 만나게 됩니다. 코니는 사진을 보자마자 그 여성이 누구인지 알아보았죠. 시신이 발견된 당일인 2월 8일 새벽, 그 피해자 여성이 길거리에서 호객행위를 하는 것을 보았고 낯선 얼굴이었기 때문에 코니는 그 여성이 처음 일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잠시 후 베이지색 포드 트럭 운전자가 피해자 여성과 대화를 나눈 후 그 여성을 태우고 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코니에게 그 트럭의 특징이 있는지 물었고 코니는 그 트럭의 적재함이 하드탑으로 개조되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그 트럭이 여러 차례 홍등가를 찾았었고 심지어 코니 자신도 그와 거래한 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사이 피해자 여성의 신원이 밝혀졌고 그녀는 15세의 트레이시였습니다. 트레이시는 시애틀 집에서 도망쳐 베이커즈필드로 온 상태였죠. 그리고 트레이시는 안타깝게도 임신 중인 상태였습니다. 수사관들은 이제 법 집행기관 내부에 해당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추적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리고 경찰관인 데이비드가 코니가 설명한 차량을 소유하고 있었죠. 더욱 기가 막힌 사실은 그가 한때 이 사건을 담당하는 존 수사관과 파트너였다는 사실입니다. 데이비드는 11년 동안 경찰관으로 근무했고 부국장까지 올라갔으며 경찰 내에서도 꽤 권위 있는 인물이었죠. 그는 이전에 2번의 결혼 생활을 실패했고 3번째 부인 조이스를 만나 가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수사관은 코니에게 아무런 정보도 주지 않고 데이비드의 집 근처로 향했습니다. 마침 데이비드가 집으로 돌아왔고 집 근처에 차를 주차했습니다. 그 픽업 트럭을 보자마자 코니는 보세요, 저 트럭이에요 라고 말했죠. 이어 코니는 수사관과 경찰서로 향했고 수많은 사진 속에서 코니는 데이비드를 정확히 골라냈습니다. 코니의 증언으로 데이비드는 조사를 받게 되었지만 당연히 두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사실을 단호히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으로 등록된 38구경도 없었습니다. 데이비드는 한 명의 매춘부 때문에 자신이 왜 이런 굴욕을 당해야 하냐며 따져 물었습니다. 이어 신문을 봤던 데이비드는 자신의 오만함 때문에 테이블 위에 발을 올려놓곤 했었죠. 이때 수사관의 시선은 데이비드의 신발로 향했고 데이비드의 신발 패턴이 매우 낯익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니 범행 현장에 남아있던 신발 자국과 매우 유사했죠. 수사관은 데이비드의 신발 자국을 채취해 현장에 남아있던 신발 자국과 비교하게 되었고 결과는 놀랍도록 비슷했습니다. 이제 데이비드가 현장에 있었음이 확인되는 순간이었죠. 이어 현장에 남아있던 타이어 자국과 데이비드 차량 타이어를 비교해 보았는데 결과는 물론 일치했습니다. 수사관은 바로 수색영장을 신청하고 데이비드의 차량을 수색하게 됩니다. 수색 결과 여성 속옷과 누드 사진이 다수 발견되었고 그 사진들은 지역 성노동자들로 확인되었습니다. 차량 뒷좌석에서 38구경이 발견됐는데 비교 결과 제닌과 트레이시를 살해한 흉기였습니다.
그렇게 데이비드를 체포할 수 있었습니다. 경찰은 그의 과거를 면밀히 살펴보았습니다. 데이비드는 해군에서 복무했고 곧 자신의 군 경력을 바탕으로 경찰관으로 채용되었습니다. 경찰 생활 5년 만에 데이비드는 고소당해 조사를 받게 됩니다. 그는 매춘부의 사진을 찍다 적발된 것이었죠. 그러나 데이비드는 불복해 항소하게 되었고 항소심 재판 당일 고소한 여성은 무슨 일인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데이비드는 15일간 정직을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고소한 매춘부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체포된 후 데이비드는 갑자기 마음을 열고 트레이시를 살해한 그날 밤 사건 경위를 털어놓았습니다. 사건 당일 새벽, 데이비드는 욕구를 억제하지 못하고 결국 홍등가로 향했습니다. 그곳에 도착한 데이비드는 트레이시를 보게 되었죠. 이후 두 사람은 협상에 들어갔고 데이비드는 야외로 나가자고 제안합니다. 트레이시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고 그녀는 데이비드의 차에 올라탔습니다. 그렇게 데이비드는 농지 도랑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그곳에 도착한 후 30달러로 합의했던 금액을 갑자기 트레이시가 50달러를 요구했다고 합니다. 데이비드는 망설임 없이 거부했고 그러자 트레이시가 화를 내며 마치 미친 사람처럼 마구 공격했다고 합니다. 당황한 데이비드는 차에 있던 총으로 방아쇠를 당겼지만 그 총탄은 트레이시를 긁었을 뿐이었습니다. 트레이시는 몸부림쳤고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결국 통제력을 잃고 트레이시를 살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1년 전 제닌의 사건에 대해서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죠. 그런데 그의 트럭 뒤에서 토끼털이 발견됐고 제니는 실종 당일 토끼털 재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데이비드는 트레이시를 살해한 사실만 인정했고 범죄자들의 치트키인 정신질환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체포된 후 데이비드는 자신의 정신질환을 증명하기 위해 3명의 정신과 및 심리 전문가에게 진단을 받기도 했었죠. 그들 3명 모두 데이비드가 실제로 우울증을 앓았다고 증언했습니다. 데이비드의 아내는 그가 훌륭한 남편이라며 법정에서 증언했고 데이비드는 트레이시를 살해했다고 인정하면서 의도나 계획은 전혀 없었다며 반복적으로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마지막 변론에서 예전에 데이비드를 고소했던 매춘부가 미스터리하게 사라졌다며 아마도 그녀 또한 데이비드에게 살해당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검찰은 데이비드가 통제할 수 없는 매우 위험한 인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배심원단은 제닌과 트레이시를 살해한 혐의로 데이비드에게 유죄를 선고했고 그는 결국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한 수사관은 판결 소식을 듣고 어쩌면 데이비드가 자신보다 오래 살 수도 있으며 자신이 데이비드를 위해 세금을 내야 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었죠. 그 수사관의 말은 적중했고 이후 데이비드는 항소를 이어갔습니다. 2023년 여전히 데이비드는 사형에 대해 재판을 받고 있으며 2023년 3월 15일 12명의 배심원 중 10명은 데이비드에게 사형을 선고했고 2명은 데이비드에게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는 2006년 이후 수감자를 처형한 적이 없기 때문에 데이비드는 아마도 남은 여생을 감옥에서 보낼 것으로 보입니다. 신혼이었던 셰리는 자신의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고 경찰은 DNA를 통해 23년 만에 범인을 찾아냈는데 범인의 정체에 수사관들 모두 충격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1986년 2월 셰리와 존은 로스앤젤레스 북서부에 위치한 벤나이즈 지역에서 신혼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존은 데이터 회사에서 제품 개발 엔지니어였고 잘생긴 외모와 운동을 좋아해 모델 같은 몸매를 유지하고 있었죠. 셰리는 의사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부모님은 치과를 개업해 세 딸을 키우고 있었죠. 부부는 유난히 셰리를 좋아했고 주변 지인들에게 셰리의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셰리는 재능 있는 소녀로 자라 16살 때 대학교에 입학까지 하였죠. 또한 그녀는 초고속으로 승진해 20대 때 간호책임자가 되었습니다. 셰리가 존과 데이트를 시작했을 때 셰리의 아버지는 처음에 존이 그다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셰리의 아버지는 매우 보수적이며 결단력 있게 결정을 내리는 성격이었지만 존은 자유로우며 우유부단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수많은 부모들과 같이 결국 부모님은 셰리의 고집을 꺾을 수 없었고 1985년 5월 그렇게 두 사람은 약혼하게 됩니다. 결혼 전 셰리와 존은 고급 주택으로 이사한 뒤 동거를 이어나갔습니다. 두 사람이 사는 집은 첨단 방범 시스템도 갖추고 있었죠. 1980년대 후반 LA의 치안은 엉망이었지만 부부가 사는 지역은 상대적으로 안전한 곳이었습니다. 1985년 11월 23일 마침내 셰리와 존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약 3개월 후인 1986년 2월 24일 아침 일찍 일어난 존은 출근 준비를 하며 아내에게 오늘 계획이 어떻게 되냐고 물었습니다. 셰리는 늘 간호사들에게 강의했고 그날 오전도 역시 강의하기로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셰리는 남편에게 전날 운동하다가 허리를 다친 것 같다며 병원에 전화해 휴가를 신청했다고 말했습니다. 존은 아내에게 진료받아 보라고 말하며 오전 7시 20분경 그렇게 집을 나왔습니다. 오전 8시 존은 아내가 걱정돼 전화하려 했지만 아내의 잠을 깨우는 게 아닐까 싶어 결국 전화 걸지 않았습니다. 오전 10시 존은 수화기를 들어 집에 전화를 걸었지만 아무도 받지 않았죠. 그래서 존은 아내가 병원에 갔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병원에 전화를 걸었지만 그곳에도 셰리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후 존은 여러 차례 집으로 전화를 걸었지만 여전히 셰리는 전화를 받지 않았죠. 오후 5시 55분 존은 퇴근 후 집에 도착했는데 진입로에는 깨진 유리 조각이 있었고 아내에게 약혼 선물로 주었던 아내의 차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존은 그다지 걱정하지 않고 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거실로 걸어가다가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말았습니다. 거실에는 셰리가 목욕 가운을 입은 채 카펫 위에 쓰러져 있었죠. 이어 존이 셰리에게 다가가 그녀의 다리를 만져보니 이미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즉시 현장으로 출동합니다. 집안을 확인해보니 누군가 강제로 침입한 흔적은 남아있지 않았죠. 존은 출근했을 때 현관문이 잠겨 있었는지 확신할 수 없다고 말했고 그날 방범 시스템은 켜져 있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경찰은 범인이 현관문을 통해 집에 들어온 것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오전 9시 45분경 이웃은 셰리의 집 차고를 지나갔는데 그때 차고 문은 열려 있었고 셰리의 차는 없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리고 존이 오전 10시에 집에 전화했을 때 셰리가 전화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범인이 오전 10시 이전에 범행을 완료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셰리는 가슴에 총상을 입었고 바닥에 깨진 꽃병으로 보아 아마도 셰리는 꽃병으로 머리를 맞았을 것입니다. 현관문 근처 바닥에서 셰리의 손톱과 밧줄도 발견되었습니다. 셰리의 손목에는 묶인 흔적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발견된 밧줄은 셰리의 손목을 묶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2층 유리창 문이 총알에 의해 깨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진입로에서 발견된 유리 파편이 이 유리창에서 깨져 나간 파편이었죠. 이 같은 정황은 셰리와 범인이 2층에서 1층까지 치열한 전투를 벌였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분실된 물건은 발견되지 않았고 화장대 위에 놓여 있던 눈에 띄는 보석함도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유일하게 셰리의 BMW 차량만이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팔에는 범인에게 물린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DNA 기술이 발달하지 않아 면봉을 이용해 물린 자국에서 DNA를 채취한 뒤 나중을 위해 보관하기로 결정합니다. 셰리는 목욕 가운 안에 속옷만 걸치고 있었기 때문에 경찰은 범인이 아주 가까운 사람이거나 아니면 강도가 갑자기 침입해 이런 비극이 벌어진 것으로 추측했습니다. 그리고 셰리의 몸에서는 성범죄를 당한 흔적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단서들을 통해 수사관의 머릿속에는 두 가지 가능성만 남게 되었죠. 우선 그녀의 남편인 존을 범인으로 추측하게 됩니다. 피해 여성 중 높은 비율로 파트너에 의해 살해되기 때문입니다. 다른 하나의 추측은 강도였습니다. 강도는 셰리를 살해할 목적이 아니었으나 그녀가 강하게 저항해 결국 살해했고 두려움을 느낀 범인이 그대로 도주했다는 것입니다. 수사관들은 즉시 존을 신문했지만 그는 오전 일찍부터 저녁까지 사무실에 머물렀다는 명백한 알리바이가 있었습니다. 존은 셰리를 잃은 충격에 극도로 슬퍼하는 모습을 보였고 전혀 연기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두 사람은 결혼한 지 3개월밖에 안 됐고
생명보험에 가입한 적이 없었으며 뚜렷한 동기도 없었죠. 그렇게 수사는 강도 쪽으로 기울어져 갔습니다. 사건 다음 날인 오후 1시경, 셰리의 아버지는 존의 아버지로부터 전화를 받았고, 이때 처음으로 그는 자신의 딸이 살해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셰리의 아버지는 충격과 비통함 속에서 사위가 이 소식을 왜 제때 알리지 않았는지에 대해 매우 화가 났었죠. 일주일 후, 도난당한 셰리의 차는 그녀의 집에서부터 3km 떨어진 곳에서 발견됩니다. 차 문은 잠겨 있지 않았고 자동차 키는 꽂혀 있었습니다. 수사관들은 차 안에서 여러 개의 지문과 머리카락을 발견했지만 대부분 셰리의 것이었고 용의자를 특정할 수 없었습니다. 사건 발생 이틀 후, 2명의 라틴계 남성이 셰리의 집 근처에서 총구를 겨누고 한 여성을 약탈했었습니다. 그런데 사건 발생 6주 후, 셰리의 집에서부터 2km 떨어진 곳에서 또다시 강도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피해자의 집 구조는 셰리의 집 구조와 매우 유사했고, 피해자는 범인 2명이 라틴계 남성이라고 알렸습니다. 셰리의 몸에서 발견된 총알은 38구경으로 밝혀졌는데, 이번 피해자 역시 그 2명의 남성이 38구경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죠. 그러나 10월이 되어도 아무런 진전이 없었고, 셰리의 부모는 현상금 1만 달러를 내걸었습니다. 또한 수사관들은 2명의 라틴계 남성을 용의자로 지목하고 그들의 몽타주를 공개하였죠. 그해 LA에서 831건의 살인사건이 발생했고 연말까지 538건이 해결되었지만 셰리의 사건은 아직 해결되지 않은 293건 중 한 건으로 남고 말았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존은 회사를 그만두고 LA를 떠났습니다. 이후 몇 년 동안 셰리의 부모님은 정기적으로 경찰서를 찾아 범인을 잡아달라며 재촉하기도 했었죠. 당시 수많은 사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수사관들은 셰리 사건에 많은 힘을 쏟을 수 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라틴계 남성 2명도 잡히지 않았고 셰리의 사건은 미해결 사건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2001년 DNA 기술은 급속도로 발전했고 LA 경찰은 미제 사건팀을 설립합니다. 하지만 인력 부족으로 진전은 더뎠습니다. 2004년 12월 범죄학자인 제니퍼는 셰리 사건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증거실 냉동고에 보관되어 있는 셰리 사건의 DNA 샘플을 찾아냈고 DNA 분석 결과 이 샘플에는 2사람의 DNA가 존재하고 있었죠. 그중 적은 양의 DNA는 셰리와 일치했고 양이 많은 DNA는 낯선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제니퍼는 이 DNA를 1998년에 시작된 DNA 데이터베이스에 업로드했지만 안타깝게도 일치하는 인물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니퍼는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보통 그녀가 검사하는 범인의 염색체는 XY였는데 이 샘플의 염색체는 XX로 즉 여성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제니퍼는 이 사실을 미제팀에 알렸지만 그러나 재수사는 이뤄지지 않았고 결국 제니퍼는 이 증거를 다시 기록보관소에 보관해야 했었죠. 눈 깜짝할 사이에 거의 5년이 흐르고 말았습니다. 2009년 LA의 범죄율은 크게 떨어졌고 수사관들은 적발률을 높이기 위해 미제 사건에 더 많은 에너지를 쏟기 시작했습니다. 짐 형사가 셰리 사건을 배정받았고 그는 제니퍼의 보고서를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셰리의 팔을 물은 사람이 만약 여자라면 2명의 라틴계 남성이 범행을 저질렀다는 추측을 그는 받아들일 수 없었죠. 그래서 짐 형사는 이전 추측을 엎고 처음부터 다시 수사하기로 마음먹게 됩니다. 이제 짐과 그의 동료들이 이 사건을 재수사하기 시작했고 그들은 모든 사건 파일을 검토한 후 의문점들을 발견하게 되었죠. 우선 셰리의 집은 방범 시스템 안내문이 붙여 있었습니다. 보통 범인들은 이런 집을 선택하지 않았죠. 당시 주변 이웃들이 제공한 단서를 근거로 범인과 셰리 사이에 약 60분에서 90분간 격렬한 다툼이 벌어졌을 것이라고 추측했었습니다. 만약 금품을 노린 강도라면 재빨리 집에 있는 사람을 살해하거나 혹은 제압한 후 서둘러 금품을 훔쳐 현장을 벗어나야 하지만 범인은 1시간 이상 머물면서 셰리와 격렬하게 다퉜습니다. 셰리와 다툼이 길어지면서 결국 범인이 참지 못하고 방아쇠를 당긴 것으로 추측하게 됩니다. 수사관들은 다시 탐문하고 조사한 뒤 5명의 여성 용의자를 나열하게 됩니다. 그 5명 중
놀랍게도 여경도 포함돼 있었죠. 스테파니는 1983년 경찰학교에 진학했고 사건 당시인 1986년 그녀는 경찰관으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스테파니는 파트너와 함께 미술품 도난 사건을 담당했으며 이 분야를 수사하는 부서는 미국 전역에서 그들 둘뿐이었습니다. 곧 3명의 여성은 DNA를 통해 용의자 목록에서 배제되었고 이제 셰리와 논쟁을 벌였던 여성 간호사와 스테파니 2명만 남게 되었죠. 수사관들은 비밀리에 그 여성 간호사의 DNA 샘플을 채취했고 비교 결과 해당 간호사 역시 용의자에서 배제됩니다. 수사관들은 믿을 수 없었지만 그들의 용의자 명단엔 이제 스테파니만 남게 되었죠. 수사관은 존에게 전화를 걸어 당시 상황을 물었습니다. 존은 셰리의 아버지가 자신의 전 여자친구인 스테파니를 의심했었지만 당시 존은 셰리 아버지의 주장을 전혀 믿지 않았었다고 말했죠. 당시 존이 스테파니를 의심하지 않았던 이유는 그녀가 경찰관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어 수사관은 셰리의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제야 수사관은 23년 동안 이어온 셰리 아버지의 분노와 실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뒤늦게 소식을 접한 넬슨은 누가 자신의 딸을 살해한 것인지 머릿속으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넬슨은 한 사람이 떠올랐죠. 넬스 부부와 딸의 관계는 매우 좋았고 그들은 자주 전화통화도 했었습니다. 셰리는 결혼하기 직전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았고 평소 씩씩했던 그녀는 울음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셰리는 아버지에게 존과 동거하고 있던 어느 날 초대하지 않은 불청객이 갑자기 찾아왔다고 말했습니다. 그 여성은 스키를 가져왔고 존에게 왁싱 작업을 부탁했죠. 그 여성이 떠난 후 결국 셰리는 존과 다투기 시작합니다. 존은 셰리에게 그 여자와 데이트만 했을 뿐 정식으로 사귄 적은 없었다고 말했고 현재는 완전히 헤어졌고 연락도 하지 않는다며 거듭 확인시켰습니다. 셰리는 그 말을 듣고 존이 스키에 왁싱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지만 존은 셰리에게 그녀를 무시하라고 말하며 결국 그 스키에 왁스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여성은 스키를 가지러 다시 셰리의 집을 찾았고 그때 셰리는 그 여성에게 다시는 자기 집에 오지 말라며 경고했죠. 얼마 후 셰리가 혼자 집에 있을 때 경찰복을 입고 허리에 권총을 찬 여성이 셰리의 집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이 여경은 바로 얼마 전 스키를 맡겼던 스테파니였습니다. 즉시 셰리는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 스테파니와 존의 관계가 매우 수상하다고 알렸죠. 이때 셰리와 존의 결혼식은 겨우 3주밖에 남아있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스테파니는 셰리의 사무실까지 찾아오게 됩니다. 스테파니는 셰리에게 자신과 존의 관계가 아직 끝나지 않았고 만약 자신이 존을 얻을 수 없다면 다른 누구도 그를 가질 수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살해되기 얼마 전 셰리는 아버지에게 스테파니가 자신을 미행하고 있는 것 같다며 털어놓기도 했었죠. 사건 발생 후 넬슨은 담당 수사관에게 존의 전 여자친구인 스테파니가 수상하다고 알렸습니다. 그러나 스테파니는 경찰관이었고 존 역시 스테파니가 셰리를 살해할 동기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수사관은 존의 말을 믿었고 넬스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느꼈죠. 이렇게 스테파니에 대한 조사는 결국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1988년 넬슨은 경찰서장에게 딸을 살해한 범인이 스테파니 같다며 그녀를 조사해달라고 편지를 썼지만 끝내 답장은 받지 못했습니다. 이후 몇 년 동안 넬슨은 몇몇 형사들에게 자신의 추측을 말했지만 무시당하기 일쑤였습니다. 2009년 넬슨은 지명사로부터 전화를 받았을 때 비로소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정보를 자세히 털어놨죠. 스테파니와 그녀의 남편은 베테랑 경찰관이었기 때문에 수사팀은 조심스럽게 수사를 이어나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스테파니에게 오호라는 별명을 붙여주었고 퇴근 후 주변 동료들이 알 수 없도록 은밀히 조사할 수밖에 없었죠. 수사팀은 사건 당시 스테파니의 출근 기록 파일을 찾아냈고 사건 당일인 1986년 2월 24일 그날 스테파니는 휴가 중이었습니다. 또한 수사팀은 사건 발생 13일 후 스테파니가 자신의 개인 총기를 도난당했다며 신고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녀가 부두 근처에 차를 주차했을 때 누군가 자신의 차에 침입해 현금과 옷 그리고 총이 들어있는 운동 가방을 훔쳐갔다고 주장했었죠.
수사팀은 스테파니가 도난당했다고 주장했던 총이 범행에 사용된 총으로 추정하게 됩니다. 이제 수사팀은 스테파니를 미행하기 시작했고 일주일 후 드디어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스테파니는 입양한 딸을 데리고 쇼핑을 했는데 그때 그녀는 음료를 마시고 플라스틱 컵을 버렸죠. 수사팀은 스테파니가 버린 플라스틱 컵을 수거했고 DNA 대조 결과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스테파니는 존과 마찬가지로 1978년 캘리포니아 대학교에 입학하여 정치학을 전공했습니다. 이때 스테파니는 여자 농구팀에서 활약하며 학교 기숙사에서 지냈는데 마침 존도 기숙사에서 지내면서 두 사람은 서로를 알게 됩니다. 이후 두 사람은 졸업 후 처음 관계를 가졌고 1981년부터 1984년까지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존은 스테파니를 자신의 여자친구로 생각한 적이 없었고 그저 육체적 관계로 생각했었죠. 그러나 스테파니는 존에게 푹 빠져 있었고 존과의 만남을 진지하게 생각했습니다. 1984년 여름, 존은 셰리를 만나 정식으로 사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스테파니는 두 사람의 관계를 전혀 몰랐고 존의 25번째 생일을 맞아 깜짝 파티까지 열어주기도 했었죠. 1985년 5월, 존과 셰리는 약혼하게 되었고 이때 스테파니는 두 사람의 소식을 듣고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스테파니는 존에게 전화를 걸어 다시 생각해보라며 울면서 애원하기도 했었죠. 스테파니의 요청으로 존은 그녀의 집으로 향했고 이때 스테파니는 관계를 요구했지만 존은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비로소 존은 스테파니와의 인연이 끝났다고 생각했고 몇 주 후 그는 셰리와 함께 이사했지만 스테파니는 존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이후 스테파니는 존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노력했지만 결코 존의 마음을 돌릴 수 없었죠. 사건 발생 이후 스테파니는 계속해서 승진했고 사건 10년 후인 1996년 스테파니는 동료 경찰관과 결혼해 딸을 입양했습니다. 그리고 사건 23년 후인 2009년 6월 5일 마침내 스테파니는 체포되었습니다. 신문 과정에서 스테파니는 자신의 결백을 호소했고 너무 오래전 일이라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발뺌했죠. 이후 수사팀은 스테파니의 집을 수색했고 1980년대 중반 그녀의 일기가 발견되었습니다. 그 일기에는 존에 대한 사랑과 그의 약혼에 대한 좌절감이 여러 번 언급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그녀의 컴퓨터에서 존의 이름을 여러 번 검색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스테파니는 체포된 날부터 줄곧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기 때문에 정확한 범행 동기와 범행 과정은 알 수 없게 되었죠. 재판은 2012년 초 LA 고등법원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재판에서 가장 눈길을 끈 것은 존이 27년 만에 증언을 위해 법정의 모습을 드러냈다는 점이었죠. 그는 이제 53세가 되었고 한 회사의 사장이 되었으며 이미 새 가정도 꾸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증언 도중 몇 차례 감정이 북받쳐 눈물을 흘렸고 약혼 후 스테파니와 한 번 잤던 것은 실수였다고 인정했습니다. 검찰은 스테파니가 질투심 때문에 셰리를 살해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스테파니의 변호인은 셰리의 사건 얼마 후 인근에서 비슷한 강도 사건이 발생했고 당시 경찰이 지목한 2명의 라틴계 남성이 범인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DNA 샘플은 보관 절차에 문제가 있어 나중에 스테파니의 DNA가 추가되었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죠. 며칠간의 심의 끝에 배심원단은 만장일치로 당시 52세였던 스테파니에게 1급 살인 혐의로 유죄를 결정했고 그녀는 징역 2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3년간 스테파니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항소를 이어나갔지만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스테파니의 최초 가석방 적합성 심리는 2023년 11월 16일에 열렸고 이때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의 범행을 인정했지만 고의는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2017년 5월 4일 바르셀로나주 빌라누에바 일라젤트루 지역에서 아마추어 산악자전거 선수가 훈련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저수지 옆을 지나가고 있었고 우연히 옆 숲속에 불에 타버린 자동차를 목격합니다. 갑자기 나타난 불에 탄 자동차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자동차를 살펴보기로 결정했습니다. 차에 있는 물건들은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모두 전소된 상태였고 그는 결국 신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처음에 신고를 받은 경찰관 2명이 조사에 나섰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과학수사팀도 현장에 파견되었습니다. 불에 탄 차량은 검은색 폭스바겐 골프였고 모두 전소돼 지문이나 생체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트렁크에서 탄환이 발견되었습니다. 그 탄환은 루거 권총 탄환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완전히 전소된 유골도 발견되었습니다. 훼손이 너무 심해 DNA를 추출할 수 없었고 일시적으로 고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었죠. 다행히 뼈에 숫자가 인쇄된 나사가 남아 있었습니다. 이는 고인이 수술을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경찰은 인근 지역 모든 병원에 수술 기록을 조사하게 되었고 그 결과 고인이 2016년 10월 중순 한 병원에서 나사를 이식한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경찰은 수술 기록과 완전히 불타지 않은 번호판을 확보해 피해자가 38세 페드로라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뜻밖에도 그는 교통경찰팀의 경찰관이었고 8개월 전 법을 위반의 징계를 받고 현재 직무정지 중이었습니다. 신원을 확인한 경찰은 유골을 면밀히 조사하는 한편 페드로의 배경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부검 결과 남은 유골은 몸통뿐이었고 팔다리는 전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또한 유골이 너무 심하게 불에 탔기 때문에 정확한 사망 시각과 원인을 파악하기 힘들었습니다. 페드로의 목뼈가 골절된 점을 미루어 보아 교살인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경찰은 페드로의 아내에게 연락해 페드로와 언제 연락이 끊겼는지, 누구와 갈등을 겪고 있지는 않았는지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페드로와 이혼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며 8개월 전 그와 헤어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현재 페드로가 경찰 동료인 로사와 동거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로사에게 찾아가 페드로가 차에서 숨졌다고 알렸고 경찰서에 출두해 수사에 협조를 부탁했습니다. 로사는 페드로의 소식을 들었을 때 비통한 표정을 지으며 상당히 충격을 받은 모습이었습니다. 로사는 진정한 후 조사에 협조할 의향이 있지만 6살과 4살 딸을 집에 둘 수 없다며 집에서 조사에 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로사는 5월 1일 저녁 페드로와 사소한 문제로 말다툼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연락하거나 보지 못했다고 말했죠. 그리고 로사는 페드로가 너무 충동적으로 행동한다고 말했습니다. 페드로는 경찰로 재직하는 동안 3차례 징계를 받았고 가장 최근 징계는 2016년 8월 15일이었습니다. 그는 고속도로를 순찰하던 중 과속하는 오토바이 운전자를 멈춰 세우고 무력을 행사했었습니다. 그때 고속도로 CCTV에 고스란히 찍혔고 그렇게 징계를 받았던 것입니다. 로사는 최근 전 남편 루벤과 2딸의 양육권에 대해 논쟁이 있었고 그래서 페드로가 자신을 지키기 위해 루벤과 몇 차례 격렬하게 다퉜다고 말했습니다. 로사는 페드로의 실종 시점을 5월 2일로 언급하면서 루벤이 용의자임을 암시했습니다. 루벤 역시 경찰관이었고 그의 알리바이가 모두 확인돼 이번 사건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실종 전 페드로의 동선을 복원하기 위해 페드로의 휴대폰 신호 위치를 살펴보며 조사를 이어갔습니다. 5월 1일 밤부터 5월 2일 새벽까지 페드로의 휴대폰 신호는 로사의 집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5월 2일 오전 3시경 차량이 발견된 저수지에서 신호가 나타났으며 2시간 후 신호는 다시 로사의 집으로 옮겨졌고 이후 로사의 전 남편인 루벤의 집 근처에 잠시 잡혔다가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5월 1일 밤부터 5월 2일 새벽까지 페드로 외에 로사의 전 남자친구인 알베르트도 함께 집에 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알베르트도 경찰관이고 페드로와 로사와 같은 교통경찰팀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5월 2일 새벽 페드로의 휴대폰 신호뿐만 아니라 로사와 알베르트의 신호도 저수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5월 2일부터 5월 7일까지 알베르트는 로사의 집에서 머물고 있었습니다. 이는 페드로가 돌아오지 않을 것임을 잘 알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었죠. 5월 7일 경찰이 로사에게 찾아간 날, 그때 알베르트는 로사의 집을 떠났습니다. 경찰은 2사람이 페드로를 살해한 것으로 보고 5월 13일 2사람을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수사를 통해 세 사람의 연애 갈등을 밝혀냈습니다. 페드로와 로사는 교통경찰관이고 2015년 말부터 같은 팀에 배정돼 종종 함께 근무했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근무하면서 호감을 느꼈고 점점 가까워지면서 2016년 7월부터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관계에는 불안정한 요소가 많이 섞여 있습니다. 페드로와 로사는 당시 각각 가정을 꾸리고 있었고, 로사는 페드로 외에도 5년 가까이 사귄 비밀 남자친구인 알베르트가 있었습니다. 페드로의 아내는 내성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페드로는 평소 결혼 생활이 단조롭고 지루하다고 느꼈습니다. 반대로 로사는 열정적이고 에너지가 넘쳤으며 사랑도 아끼지 않았죠. 그렇게 페드로에게 로사는 특별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페드로는 주저하지 않고 SNS를 통해 애정 표현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페드로는 아들의 양육권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아내와 이혼을 준비하고 있었고, 2016년 9월 로사의 집으로 이사해 로사의 두 딸과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로사의 공개 연애 상대는 페드로였지만 알베르트와 은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로사와 알베르트는 2012년부터 교제를 시작했고, 당시 로사와 루벤은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루벤은 겸손하며 책임감이 있어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부부의 관계가 화목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로사는 알베르트와 은밀한 관계를 이어가고 있었죠. 알베르트는 경찰 업무 외에도 아마추어 격투기 선수이기도 합니다. 그는 키가 크고 힘이 장사며 여러 차례 수상한 경력도 있었죠. 2016년 9월 로사와 페드로의 관계가 안정되자 알베르트와의 미래 횟수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알베르트와 관계를 끝내지 못했습니다. 3개월 후 로사는 루벤과 이혼을 하게 되었고 두 딸의 양육권을 얻었습니다. 로사는 아이들에게 좋은 가정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어 새로운 파트너를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알베르트는 제멋대로이고 이기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었죠. 반면 페드로는 아이들을 진심으로 사랑했고 두 딸도 페드로를 좋아했습니다. 그렇게 로사의 마음속 저울은 페드로에게 점점 기울어졌습니다. 그런데 2017년 4월 16일 교통경찰팀은 모임을 가졌고, 모임이 끝난 후 알베르트는 갑자기 로사에게 반지를 주며 "받아, 당신이 원하던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동료들은 알베르트가 로사에게 화해하거나 청혼한 것이라고 느꼈습니다. 페드로는 정직 중이어서 모임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로사와 알베르트는 다툼이 있었는지 알베르트는 페드로에게 자신의 여자친구를 잘 돌봐달라며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페드로는 로사가 알베르트를 만나고 있는지 몰랐고 속았다는 사실에 분노하며 이후 여러 차례 로사와 격렬한 언쟁을 벌였습니다. 세 사람의 갈등을 파악한 경찰은 진상 규명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물리적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두 사람의 자백이 절실했습니다. 그러나 로사와 알베르트는 체포된 후 신문 과정에서 서로를 범인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이제 서로 다른 주장을 하게 됩니다. 5월 1일 낮, 로사는 페드로와 부모님, 그리고 두 딸과 아버지 소유의 별장으로 휴가를 떠났습니다. 그날 저녁 로사는 두 딸과 페드로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두 딸을 씻기고 재운 후 페드로와 함께 1층 거실로 향했습니다. 두 사람은 휴대폰으로 메시지를 보내며 대화를 나눴고, 우연히 로사가 바람 피운 알베르트에게 화제가 돌아갔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다시 한번 크게 다투고 말았습니다. 오후 9시 53분, 로사는 알베르트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때 알베르트는 페드로의 시끄러운 소리를 듣게 되었고, 알베르트는 로사에게 도와주겠다며 그곳으로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로사는 별일 아니고 개입할 필요가 없다며 거듭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오후 10시 30분경 알베르트가 초인종을 누르는 대신 마스크를 쓰고 담을 넘어 집으로 침입했습니다. 알베르트가 거실로 걸어와 배낭에서 손도끼를 꺼냈습니다. 이어 외투를 벗고 외투에서 권총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알베르트는 손도끼를 들고 로사에게 물러나라고 말했고, 만약 물러나지 않으면 두 딸을 해야겠다며 위협했습니다. 로사는 너무 무서워 결국 두 딸이 있는 위층으로 향했고, 두 딸을 보호하기 위해 문을 잠그는 것 외에
다른 선택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페드로와 알베르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 수 없었고 간헐적으로 다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1시간 후인 오후 11시 30분경 아래층이 완전히 조용해지자 그녀는 1층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1층에 도착하자마자 페드로가 바닥에 꼼짝도 하지 않고 누워있는 모습을 목격합니다. 주변에는 혈흔으로 뒤집혀 있었죠. 알베르트는 로사에게 시신 처리와 현장 청소를 부탁했습니다. 돕지 않는다면 딸들에게 무슨 짓을 할지 몰라 결국 도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 로사는 알베르트의 지시에 따라 페드로의 차에 페드로를 실었고 알베르트가 준비한 휘발유 2통도 차에 싣게 됩니다. 알베르트는 로사에게 페드로의 차를 몰고 저수지로 향하라고 말했고 알베르트는 자신의 차를 몰고 뒤를 따랐습니다. 그곳에 도착한 후 휘발유를 붓고 결국 불을 붙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후 알베르트는 페드로의 휴대폰을 로사에게 건네주며 페드로가 살아있는 것처럼 페드로의 어조로 메시지를 보내라고 부탁했습니다. 메시지를 보낸 후 알베르트는 페드로의 휴대폰을 가지고 루벤의 집 근처로 가자고 말했습니다. 루벤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자는 계획이었죠. 얼마 후 로사는 진술을 번복하게 됩니다. 그날 밤 로사는 페드로와 다투고 있었고 갑자기 알베르트가 집에 나타나 쓸데없이 간섭하기 시작했습니다. 로사는 짜증나고 겁났으며 딸들이 깰까봐 두려워 2층 딸들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1시간 뒤 그녀가 거실로 내려왔을 때 알베르트만 있었고 바닥에는 혈흔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페드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로사는 페드로의 시신을 본 적 없었고 페드로의 차 트렁크 내용물에 대해서도 전혀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알베르트의 위협으로 인해 페드로의 차를 몰고 저수지로 향했습니다. 그곳에 도착한 후 알베르트가 자신의 차에서 휘발유를 꺼내 페드로의 차에 붓고 불을 질렀습니다. 로사는 혼란스러웠고 알베르트가 자신의 입을 막기 위해 자신 역시 살해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로사는 목숨 걸고 도망쳤고 수백 미터쯤 달렸을 때 폭발음을 들었습니다. 이후 집에 어떻게 왔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로사는 알베르트가 페드로를 질투했고 결국 이 사단이 벌어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지 못한 이유는 알베르트가 계속해서 두 딸을 걸고 협박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알베르트의 진술은 로사의 진술과 전혀 달랐습니다. 5월 1일 오후 9시 40분경 그는 로사로부터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로사는 페드로가 흥분해서 자신을 때리고 딸들에게도 해를 끼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10분 후 로사에게 전화가 왔고 로사는 페드로가 너무 두렵다며 당장 집으로 와달라고 애원했습니다. 그렇게 알베르트는 로사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가 거실에 들어갔을 때 바닥에 혈흔이 낭자했고 로사는 옷에 혈흔이 묻은 채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알베르트는 로사에게 페드로가 어디 있는지 물었지만 로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알베르트가 주변을 둘러보던 중 앞마당에 주차된 페드로의 차 트렁크에서 페드로의 시신을 목격하게 됩니다. 알베르트는 너무 놀라 로사에게 당장 신고하라며 설득했습니다. 그러나 로사는 전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로사는 시신을 처리할 수 있게 도와달라며 거듭 애원했고 결국 알베르트는 도와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수지로 향한 뒤 불을 질렀습니다. 알베르트는 페드로와 약간 사이가 좋지 않았지만 살해할 정도는 전혀 아니었으며 자신이 한 모든 일은 로사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서로에게 책임을 떠밀면서 범행 도구나 팔다리를 나눈 방법은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의 진술에 따르면 범행 현장은 거실입니다. 그러나 두 사람 모두 경찰이기 때문에 증거를 인멸하거나 은폐한 상태였습니다. 다행히 경찰은 몇 가지 수확을 얻었습니다. 로사의 집 벽면 한쪽이 다른 색으로 칠해져 있었고 조사 결과 최근에 다시 칠해진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증거를 감추기 위해 칠한 것으로 추측했습니다. 페드로의 휴대폰은 로사의 침실 옷장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거실에 있는 소파 세트 중 하나가 빠져 있었는데 혈흔이 묻어 버린 것으로 추측했습니다. 로사의 근무용 총에 총알 한 발이 모자랐고 총알이 없어진 것에 대해 로사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페드로의 차량에서 발견된 총알과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이어 경찰은 여러 증언을 바탕으로 사건의 퍼즐을 맞춰 나갔습니다. 사건 다음 날인 5월 2일, 로사와 알베르트는 동료 환송식에 참석했었습니다. 그날 로사는 평소와 다르게 목에 스카프를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로사와 페드로가 다투던 중 로사가 상처를 입었고 상처를 감추기 위해 착용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알베르트는 1년 내내 수염을 기르고 정성껏 관리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5월 2일 이후 이례적으로 수염을 깨끗이 밀었습니다. 경찰은 알베르트가 페드로를 살해하는 과정이나 훼손 중에 페드로의 혈흔이나 DNA가 알베르트의 수염에 묻어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면도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4월 16일, 알베르트는 동료 지인에게 흔적을 남기지 않고 시신을 처리하는 방법을 물었습니다. 그때 동료는 장난인 줄 알고 아무 생각 없이 시신을 차에 넣고 불태우라고 말했었죠.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증인은 로사의 감방 동료와 그녀의 6살 된 큰딸이었습니다. 로사는 수감 중 동료 죄수자에게 페드로가 그날 너무 격해져 그를 진정시키기 위해 진정제를 마시게 했고, 이후 페드로가 의식을 잃자 자신의 두 손으로 목을 졸랐다고 말했습니다. 잠시 후 알베르트가 도착했고 그가 절단을 맡았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이 현장을 정리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수감자는 로사가 자기중심적이고 계산적이며 종종 다른 수감자들과 갈등이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로사는 여기에 대해 자신이 경찰관이기 때문에 수감자들과 적대적이었다고 말했으며 그 수감자의 주장은 완전히 날조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로사가 체포된 후 두 딸의 양육권은 전 남편인 루벤에게 넘어갔고 루벤의 새 여자친구인 안토니아가 아이들을 돌봤습니다. 안토니아와 지내면서 로사의 큰딸은 점차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큰딸은 그날 밤 일부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그날 페드로가 엄마를 때리는 것을 보았고 엄마는 그녀에게 동생을 데리고 방으로 돌아가라고 말했습니다. 딸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궁금했고 조용히 문 밖으로 나와 계단에서 몰래 아래층을 훔쳐보았습니다. 그때 페드로가 비틀거리다가 균형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이후 딸은 잠들었고 이른 새벽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을 때 엄마의 손과 몸에는 온통 피투성이었습니다. 딸은 엄마에게 왜 옷에 피가 묻었는지 물었고 그러자 로사는 어젯밤 들개 한 마리가 마당으로 들어왔다면서 쫓아내는 과정에서 다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알베르트가 짐을 들고 집으로 들어왔고 딸은 엄마의 새 남자친구인 줄 알았습니다. 알베르트는 한때 페드로 때문에 로사와 잠시 헤어졌고 페드로를 질투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페드로는 알베르트의 비밀을 알고 있었고 그 비밀을 폭로하려 했었습니다. 이는 로사와 알베르트의 비밀이었는데 로사와 페드로가 함께 지내는 동안 로사가 무심코 흘린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비밀을 알고 있던 페드로를 두 사람은 그대로 둘 수 없었을 것입니다. 2014년 8월 14일, 로사와 알베르트는 외곽시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로사는 카펫을 파는 외국 상인에게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상인은 무슨 이유인지 로사를 밀어내고 그대로 도주하게 됩니다. 그렇게 로사는 그 상인을 추격했고 상인은 인근 언덕까지 도망쳤습니다. 마침내 로사는 그 상인을 따라잡았고 이어 상인과 로사는 몸부림치며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결정적인 그 순간 알베르트가 나타났고 그는 상인을 붙잡고 내던졌습니다. 그러자 상인이 주머니에서 단검을 꺼내 알베르트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렇게 상인과 알베르트가 다투던 중 상인은 20m 아래로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다른 경찰관이 상인을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결국 그는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지만 현장의 목격자는 로사 한 명뿐이었죠. 그곳은 구불구불한 산길이었고 감시 카메라도 없었습니다. 로사는 상인이 알베르트를 공격하던 중 실수로 추락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사건은 사고로 종결되었고 알베르트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았었죠. 알베르트는 로사에게 너를 위해 내가 상인을 제거했어 라며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2018년 7월 경찰은 상인의 사건을 재수사했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결국 알베르트는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었고
여전히 두 사람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판사는 로사와 알베르트의 범행 분담을 명확히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두 사람이 공범이기 때문에 동등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020년 3월, 로사는 25년형을 선고받았고 알베르트는 2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로사는 페드로와 사실상 혼인관계였기 때문에 5년형을 더 선고받았습니다. 또한 페드로의 유가족에게 88만 5천 유로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두 사람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2021년 9월 재판부는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사건은 일단락됐지만 로사의 행보로 인해 다시 한번 그녀는 언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형을 복역하는 동안 로사는 동료 수감자들에게 전 남편인 루벤이 두 딸과 함께 사는 것을 동의할 수 없다며 루벤을 살해하기 위해 청부업자를 고용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페드로의 사망보상금 지급을 거부했고 로사는 재산을 보존하기 위해 자신의 아버지에게 재산을 양도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페드로의 유가족은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했습니다.